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3월 1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월요일보다는 금요일이 제가 상태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콧물 질질 흘리면서 코 막힌 소리 하다가 금요일 되니까 코도 상태도 좋아지고 목도 좋아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의 코 상태는 월요일 시작할 때는 거의 뭐 마이너스 한 20%, 화요일도 뭐 난리였었죠. 그 어떤 분이 박전무 그 코 좀 시정 좀 해라 뭐 이런 댓글도 남기시고 그러셨는데 거의 뭐 하한가 수준에서 시작했다가 제 코 상태가 목 상태가 계속 좋아지면서 금요일은 오히려 플러스로 한 플러스 5%, 10%로 마감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약간 우리 시장하고도 좀 비슷하고 어떤 분들은 박전무 코 상태를 보면 시장 코스피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눈치 빠른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제 어서 라이언스랑 같이 했던 이제 포리버티 아카데미의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그 포리버티 아카데미에 참가해 주셨던 그 교수진들 쭉 영상이 짧게 지나가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 금융 강국을 위해서 동참을 해 주시고 102일인가 작년 11월 12월 1, 2, 3 102일인가 동안에 그 시장도 안 좋을 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하셔서 어제 이제 수료식이었는데 수료식 뭐 제일 그동안에 수업할 때 대비해서 가장 많은 분이 오셨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한마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열정 그죠?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열정이 부럽고 그 열정 때문에 또 제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영화 라라랜드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열정에 끌리게 되어 있어 자신이 잊은 걸 상기시켜 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수강하시고 또 동참하시고 교수진들 보면서 맞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금융강국을 만드는 그런 어떤 큰 꿈과 사명을 갖고 자그마한 일부터 디테일하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셰익스피어가 결코 끌 수 없는 열정으로 삶을 살아라. 요런 얘기를 또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열정을 절대 끄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장훈 선수가 얘기했던 게 바로, 프로 선수,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이 곧 반복 작업이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 뭐, 박세리 선수를 비롯해서, 박태환, 박찬호, 박지성,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다 박씨만 나왔는데, 김연아 선수, 뭐, 하루에 엄청난 그 시간을 투여를 했잖아요. 그 엄청난 시간을 투여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이제 아웃라이어가 그런 탑에 올라설 수 있는 건데 그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고 그죠? 그 1만 시간의 법칙 결국은 이제 만 시간에 누가 빨리 도달하는가에서 박세리 선수나 그 훌륭한 선수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훈련을 하면서 1만 시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만 시간을 365일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27.4시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을 매일 꾸준히 하면 5.5년 걸리더라고요. 1만 시간에 도달하는. 근데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보면 하루에 5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거의 10시간 하잖아요. 10시간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5.5년이 아니라, 2.7년 정도에 그렇게 빨리, 어느 세계 어떤 선수들보다도
우리 뭐 쇼트트랙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빠르게 그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웜의 신박의 이름이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보면서 고수가 됩시다 해서 매일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매일. 그래서 이 열정을 갖고 국가대표 선수처럼 매일 꾸준히 근데 뭐 10시간 12시간씩 하면 지치잖아요. 그죠?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투자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꾸준히 매일 내가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한 두세 시간 정도, 예, 그렇게만 꾸준히 해도 이 1만 시간까지 걸릴 때까지 내가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consistency가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게 그 consistency가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consistency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도움 안 됩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도 실력이 느는 거는 일주일에 4번 정도는 해야 늘고요. 2번 하면 유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꾸준히 그동안에 내가 1, 2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실력이 관련 늘고 있나? 그 부분이 1만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예, 막 너무 열심히 하루에 뭐 10시간씩 하다 보면 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는데 100m처럼 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 웜의 신박을 보시는 1,500명에서 한 3,000명 많이 보실 때는 한 4,000, 5,000 보시는데 분명히 그 1만 시간에 도달하면서 남들보다는 다른 정말 이 고수가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믿고 예,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해 결혼 19만 건 역대 최저 저출산 늪 더 깊어진다 라는 기사고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동안에 계속 신문을 읽으셨던 분은 대충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8이 안 되고 이런 이제 그 데이터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출산이 결혼부터 이렇게 지금 결혼 자체를 너무 안 하네요. 보니까 세계 꼴찌 수준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을 당분간 끌어올리기 어려울 전망인데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해서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1690건으로 나타났고요. 1년 전보다 817건이나 줄었고요. 1970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래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10.7% 급감을 했었는데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하향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혼인 건수는 1990년대만 해도 30만에서 40만 명대로 오갔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30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지더니 2016년에 20만 명대에 진입을 했고 21년에는 10만 명대로 떨어져 하향세가 가팔라졌다. 야,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 1층, 2층이죠. 2층하고 지하 1층에 예식장이 아주 큰 게 있는데요. 주말에도 나와보면 항상 이 건물은 주말에도 늘 바쁩니다. 결혼식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결혼식 하는 숫자가 3, 40만 명대였다가 이제 19만 명까지, 와, 반토막 이상 났다, 그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2041명을 설문한 결과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에 56%에서 그때도 56%밖에 안 됐네요. 21년에는 39.1%로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 동향 과장은 결혼을 많이 하는 연령층인 30대 인구가 줄고 미혼 청년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온도 나오네요. 여기 이온이 93,232건으로 전년 10만 1,673건 대비 8.3% 줄었다고 합니다. 이온은 줄었네요. 1997년에 9만 1,160건 이후 25년 만에 처음 1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인구와 혼인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혼 건수도 하향세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가 49.4세, 여자가 46.6세. 요때 이혼을 많이 하시나 봅니다. 평균이니까 한 거죠. 요 전후로 왜 이혼을 많이 할까요? 50세, 49세면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네. 그리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육아에서 애들, 공부시키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가요? 경기 불황이 결혼뿐 아니라 이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임채웅 태평양 변호사는 코로나와 경기 불황을 겪으며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혼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는 경향도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분수대 K변천사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로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K변천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K 요즘 뭐 K푸드, K팝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이제 K자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은 고려시대 때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서방의 이름이 알려졌고요. 원나라와 무역을 하던 아라비아 상인은 고려의 수도 개경과 가까운 예성강 하구 벽난도에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C로 시작하는 거죠. 코리아. 우리 슈카 전석재 씨는 꼬레아 이렇게 재밌게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꼬레아로 불렀다. 지금도 프랑스어로 한국을 꼬레드스드, 제가 프랑스어를 읽을 줄 몰라가지고요.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꼬레아 델 스르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시는 분은 좀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고려를 기점으로 유럽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재 한국의 공식적인 로마자 표기는 코리아죠.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이 재팬의 J보다 C가 앞에 온다는 이유로 한국의 영어 표기를 바꿔버렸다는 썰이 있죠. 썰이. 하지만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로망스어군 언어가 C를 주로 사용하고 영어, 독일어 등 게르만어파 언어가 K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합니다. 1950년대 주한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 코리안 타임이 유행했는데 약속에 자주 지각하는 한국인을 보며 지어낸 단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리안 타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아랍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보면 거기는 이제 사우디 타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의 30분에서 1시간 늦게 오는 게 그쪽 사우디 아랍 타임이더라고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개념이 해외 주식시장에 등장을 했고요. 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보다 낮게 형성된 현상을 가리킨다.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분단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대주주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주인 의식을 갖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일하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거가 있죠.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는 저분이 왜 지분 저 정도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비용을
회사 돈을 엄청나게 이제 뭐 빼돌리기도 하고, 예, 고액 연봉으로 그걸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그걸 교과서에서는 에이전트 코스트라고 해서 대리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 에이전트 코스트 얘기를 올해 내내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 사잖아요. 그죠? 네.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서 나는 이 주식 안 될 것 같아 하면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단기로 사는 사람, 장기로 파는 사람 뭐 다 있는데요. 미국처럼 그 전체 주주가 주인인 거고요. 그걸 어떻게 주총에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주주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경영진을 이사의 보드에다가 앉히는 거고요. 그걸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고요.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면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고 HP였나요? HP의 그 창업자 딸님도 한번 쫓겨났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게 언제든지 저 사람이 왜 우리 주주 가치를 저렇게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하면 언제든지 뺏을 수도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이번에 SM 케이스처럼 카카오가 됐든 하이버가 됐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면 또 언제든지 경영권이 바뀔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이유인데 어쨌든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코리아에 담긴 부정적 뉘앙스를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건 201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한류 열풍인데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012년 9월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 순위권에 진입한 게 신호탄이었고요. 그 전에 2011년도에 이제 뭐 소녀시대가 CNN 타고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보아, 그죠? 우리 보아 양이라고 하면 이제는 나이가 많으시죠. 네. 우리 보아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다들 지면서 강남스타일이 또 탄생을 하고, 이후 코리아를 줄여서 이제 K를 붙인 K-팝, K-드라마, K-뷰티, 그리고 K-푸드 등의 신조어가 지금 있더라고요. 21년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한국어 단어 26개를 올리면서 K를 한국 또는 그 문화와 관련된 명사를 형성하는 복합어로 소개를 했다고 하네요. 이제는 K 수식어가 지겹지 않으냐는 질문까지 들을 정도인데,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지난 10일 방탄소년단의 리더 RM과의 인터뷰에서 K 라벨이 지겹냐는 질문을 던졌고요. 조금 이렇게 무리한 질문인데 우리 RM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RM은 오히려 그건 프리미엄 라벨이라면서 우리 조상들이 싸워서 쟁취하려고 한 품질 보증과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다. K 수식어를 마구잡이로 갖다 붙였어도 안 되지만 스스로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다. 야, 참.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제 뭐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나이가 RM이 뭐 29이고 뭐 얼마고 그런 걸 이제 알게 됐었는데, 이 20대 청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정말 좀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야, 프리미엄 라벨이다. 야, 참 정말 우문현답을 해줬네요. 스페인 매체에서 이런 얘기에 우리 조상들이 싸워서 쟁취하려고 한 품질 보증과도 마찬가지다. 예, 우리 RM님, 예, 존경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중앙 시평, 아시아의 시대를 준비하자. 이 기사도 참, 어떤 내용일까 기대가 됩니다. 그죠? 왜냐면 주식 시장이 계속 이렇게 10년마다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80년대에는 아시아 버블,
90년대는 미국의 IT 버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인프라 사이클 버블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2010년부터 20년, 10년마다 또 미국의 IT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만들고, 그죠? 뭐 아이폰 이런 것도 다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미국 기업의 중심으로 한 플랫폼 혁명, 테슬라도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자, 이제 2020년에서 또 2030년은 또 아시아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윤재 서강대학 명예교수님,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십니다. 아시아의 정의와 경계는 분명치 않다. 그리스 시대부터 아시아라는 이름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의 지리학자 헤카테우스는 세계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고, 그때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가 본 아시아는 에게해 동쪽의 지금의 터키, 이란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고요. 그 후에도 유라시아 대륙을 유럽과 아시아로 구분하는 것은 주로 유럽인들에 의해서 정해져 왔고, 오늘날에는 대개 위로는 우랄 산맥과 아래로는 수에즈 운하의 동쪽을 아시아로 구분하고 있다. 영국은 그들의 최대 식민지인 인도를 아시아라는 의미의 동쪽, 이스트라고 불렀고, 그보다 더 동쪽은 극동, 파이스트라고 부르고요. 그 중간쯤은 중동, 이래서 이제 미들 이스트라고 불리는 거군요. 반면 미국인들에게 아시아라고 하면 태평양 너머의 동아시아, 이스트 에이지아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에게는 대개 인도와 주변국 그 동쪽 국가들이 아시아로 이해를 되고 있는데, 그런 아시아가 지금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르네상스 이후 유럽에서는 기술과 제도 발전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되어 유럽과 미국이 20세기 전반까지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는데요. 서세동점의 기세에 많은 아시아 국가는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을 했고요. 중국도 거의 반식민지화 되다시피 했죠.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서 약 5, 6세기에 걸쳐 서양이 주도했던 세계 경제 성장의 주동력이 아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세계 언론과 싱크탱크들은 이제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의 인구가 47억입니다. 47억. 세계 인구의 60%에 달하고 있고요. 중국과 인도의 인구만 세계 인구의 36%가 넘는데요. 오늘 제 목소리가 이제 상한가 거의 뭐 플러스 한 10%까지 왔다고 했더니 약간 단기 조정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래 조정받듯이 목소리가 갑자기 약간 조정이 오고 있는데, 23분쯤 됐더니 조정이 오는데, 그냥 횡보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만 세계 인구의 36%가 넘죠. 뭐 이 두 나라 합치면 지금 28억 가까이 되잖아요. 여기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 네 나라의 인구를 합치면 세계 인구의 10%가 또 넘고요. 반면 미국과 유럽의 전체 인구는 세계 인구의 14%가 되지 않는다. 14%, 네, 그 정도 되겠네요. 수년 전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PwC는 2050년이 되면 경제 규모로 중국이 1위, 인도가 2위, 미국이 3위, 인도네시아가 4위가 될 것이며, 아시아가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경제 규모의 2배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 이때가 되면 18위, 아이고 많이 떨어지네요. 19위에 필리핀이 있네요.
20이 베트남의 추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50년이니까 거의 30년 뒤인데 마오로 기엔의 2030 추계 전환에 따르면 2040년대 중반에 이미 아시아 중산층의 구매력이 전 세계 중산층 구매력의 60%를 넘게 되고요. 아시아 인구의 평균 연령이 유럽과 미국 인구보다 훨씬 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정치 경제 질서는 미국과 유럽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가장 최근 통계에 의하면 미국이 세계 경제 총생산의 24% 그리고 유럽이 22%를 차지하면서 중국의 17%, 인도의 3%를 크게 능가하고 있죠. 지금은 미국 24, 유럽 22.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쳐서 거의 50%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유럽과 미국의 그 인구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네, 그런 수밖에 없죠. 이쪽의 나라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에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가 빨리 물건을 좋게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이제 구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2050년이 되면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이 20%가 되고요. 인도가 15%나 되고요. 미국이 12%, 그리고 유럽이 9%까지 떨어지네요. 이렇게 역전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부상이 얼마나 빠르고 압도적일지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즘 인도에서 1등 하는 게 되게 많죠. 네. 음식료부터 뭐 자동차까지 핸드폰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좀 희망적이네요. 21세기가 과연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인가? 경제 규모로 보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21세기 세계 질서를 아시아가 주도하게 될 것인지는 불확실한데 아직도 서양과의 갭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지적 리더십, 국제기구를 운영하는 능력 등에 있어 그렇다. 가령 지금 국제통화기금 총지분 중에서 G7 국가가 43%, 미국이 17%로 비토권을 가지고 IMF의 정책과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2050년에는 이 G7의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 20%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IMF의 정책과 운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21세기 말이 되면 아시아의 노벨상 수상자가 서양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한계도 있다. 아시아는 서양의 기독교 문화와 같은 동질성이나 로마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수많은 종교와 언어, 이질적 문화와 역사를 가진 아시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 여전히 국가 간 민족 간 갈등과 반목이 심한 지역이고 21세기가 아시아의 세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사실 로마 같은 역사 뭐 이런 거는 있죠. 사실 중국의 역사도 엄청난 역사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 기독교 문화 같은 동질성 이런 거는 참 중요해 보이거든요. 서양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성 이런 그 민족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우리만큼 이렇게 강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예, 민족 개념은 거의 굉장히 낮는데 이 종교가 굉장히 이제 이래 바인딩을 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그죠? 연대감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는 엄청난 역할을 하죠. 그런 면에서 뭐 아시아도 있긴 하잖아요. 이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고 유교 문화 그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불교 문화. 근데 이게 자본주의하고는 약간 유교 문화와 이 불교 문화가 서양의 이제 실리 문화라든지 이런 거랑은
실리주의 이런 거랑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뒤처진 면이 있는데, 근데 이 유교 문화에서 소위 말하는 신의의 지, 잠깐만, 인의의 지신이죠. 저는 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의의 지신으로 인해서 굉장한 시너지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분명히 그런 게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다. 지금 한국은 분명히 다가오게 될 아시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은 긴 역사를 통해서 단극 외교에 매달려 왔는데, 조선시대까지는 중국에 대한 4대 외교에, 해방 후에는 한미동맹에 주로 의존해 왔다. 이제는 실질적인 다극 외교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아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 다른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미중 간 신냉전 시대에 필수적인 일이다. 나라의 관계도 연륜이 쌓여야 깊어진다. 우선 아시아 국가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지식 엘리트들의 교류를 넓혀서 연대감을 높여나가는 일이 필요해 보이고, 지금보다 더 빈번한 인적, 지적, 공적 교류를 넓혀야 21세기 한국의 입지를 제대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기업도 제가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스토리에서 리더십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보면 고객 충성도, 로열티도 나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 중국은 최근에 하는 거 보면 이제 지도자가 독재자가 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지도력을 많이 상실할 것 같아요. 예, 상실할 것 같고, 일본은 일본의 그 원죄에다가 계속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데, 아까 그 K-팝부터 시작해서 K-푸드 뭐 이런 것들이, K라는 거에 세계인들은 어떤 그런 환상,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보면 우리가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강의 기적부터 해가지고 우리 운동선수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면 한국인만의 이 근성, 예전에 그 김동규 교수님이 한국인이란 그 프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에 대한 이 스토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지난주였나요? 김경일 교수님이었나? 어디 건축 관련된 교수님이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우리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문화유산 또는 거리 이런 걸 잘 보존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런 거 보면 요즘 이제 많죠. 광화문 근처로 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그런 과거에 한국이 이랬었는데 예전에 그런 스토리가, 예, 기업의 경쟁력으로도 이어진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조윤재 서강대 명예교수님이시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신 조 교수님 칼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배구진의 돈의 세계, 버핏 국채의 안전벨트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워런 버핏 선생님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자동으로 쌓는 포지션은 미국 국채입니다. 워런 버핏이 한 말이다. 미국 국채는 매우 안전한 자산으로 꼽힌다. 게다가 유동성이 높아 현금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는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국채도 국채 나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폐쇄가 이를 확인해 줬는데, SVB는 들어온 예금을 대출하기보다는 미국 국채 등을 사들이는 데 썼고요. 미국은행 가운데 자산 중 장기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비율이 55%로 되게 높았죠. 문제는 만기가 10년 이상인 국채 등을 주로 매입했는데 장기 채권은 단기에 비해 수익률이 높죠. 지난해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서 사달이 났고 지금 자금 사정이 나빠진 기업 고객들이 SBB에 돈을 덜 맡겼고 오히려 예금을 인출을 하는데 자산 중 장기 채권의 가치는 금리 상승 때문에 크게 감소되어 있는 상태였었죠. SBB가 채권 매각 손실을 공개하자 모회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이 발생한 게 이 SBB 사태인데 그럼 버핏의 버커셔 해스웨이도 금리 상승으로 평가 손실을 입었을까? 저도 궁금하네요. 미 국채를 디폴트 자산으로 여겨 편입하는 만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서두에 인용한 말은 버핏이 2003년 버커셔 해스웨이 주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기 국채를 사거나 환매 계약을 합니다. 이들 상품의 수익률이 아무리 낮아도 수익을 조금 더 높이려고 투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만기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는 장기 미국 국채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22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미 국채만 약 176억 달러 한 20조 들고 계시고 이는 자산 4,953억 달러의 3.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행위는 가끔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네요. 과연 버핏이다. 야, 참 워런 버핏 너무나도 참 배울 점이 많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추락하는 기름값 뒤에는 불길한 그림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름값이 어제는 좀 올랐지만 그저께 이제 확 빠졌죠. 가파르게 내려가기 시작한 국제유가, 국채 금리 하루가 멀다 하고 올랐다 내렸다 늘뛰는 주가와 환율. 미국의 SBB에서 시작해서 스위스 2위인 크레딧 스위스 CS로 확산한 은행 위기에 시장은 이처럼 혼돈에 빠졌고 지표 움직임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다. 누적된 고물가 충격이 더 무서운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신호다라고 돼 있고 지금 차트 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불이 작년 3월 7일 날 기록을 했다가 지금은 67.6달러까지 그저께 어제 새벽쯤까지 나왔고요.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고요. 포브스가 미국 지방은행은 물론 유럽 CS 같은 초대형 은행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국제 유가를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가 가라앉으면 석유 소비가 감소할 거다. 얼마 전에 그 중국의 뭐 리오프닝이 시작되면 유가가 다시 뭐 100불을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불과 한두 달 전에 나왔는데 지금 보면 67불까지 빠졌습니다. 예. 그렇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밑에 이제 쭉 나와 있고요. 네, 이런 유가 하락이 또 다른 이제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적혀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환율이 그동안에 많이 높았던 이유도 중에 하나도 이 무역수지 적자 이 부분을 많이들 걱정하셨을 건데 유가가 떨어지면 네, 그만큼 국제수지, 무역수지 흑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말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